자, 일단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도 지금 되게 혼조세인 것 같아요. 네. 눈치 보기가 극심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미국 시장 마감된 상황 한번 좀 지켜볼까요? 점검해 볼까요? 네, 뭐 미국이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7일, 미국 시간으로 27일,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또 운명의 이제 올해 네 번째입니까? 금리 인상 발표가 되는데, 일단 금리 인상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제가 일중 흐름을 좀 올려놨는데요. 다우 지수는 무슨 삼각산 같습니다. 세 번 정도 올라갔다가 훅 빠졌다가 막판에 당겼는데, 항상 보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반도체 지수가 조금 다른 지수보다 조금 약했던 거죠. 그럼 다우 지수가 강했다는 거는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좀 강했던 거고, 나스닥이 약했던 거는 뭐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조금 쉬었을 거고, 또 반도체 지수가 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또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 이슈 자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했었는데, 반도체들은 또 일부 투자 은행들이 글쎄 앞으로 좀 업황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했던 게 있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스냅발 이슈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거, 메타죠. 메타 관련 주들이 약했는데, 어제 같은 메타는 또 동일하게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메타도 이제 광고 플랫폼 광고 수익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애플도 물론 이제 28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애플도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메타 같은 기업들의 광고 수익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큰 이슈는 아닌데 정시는 조금 기술주가 조금 약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뭐 크게 빠졌다 말하기도 뭐하고 경계감 속에서 좀 쉬어갔다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특징. 막판 한 30분 남겨놓고 바짝 당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일중 흐름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일봉으로 전환하게 되면 꼬리가 달린 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였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경기 침체 아직 시그널 없어, 이런 말 한마디 한 거 있어요. 뭐 계속 옐런 재무장관도 하시는 이야기고 바이든 대통령도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 신호 없고, 또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내가 수요일 정도에, 내일 모레 정도죠. 내가 수요일 정도에 미국의 반도체 칩 지원 법안이 있죠. 540억 달러. 요거 내가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하고 해가지고 수요일 정도에 표기를 한번 붙여볼게.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자체는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의 540억 불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슈가 또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그 지지율이 거의 트럼프 때보다 못하거든요. 트럼프한테 졌다고 그러던데, 네, 가상 사실 대결에서. 마크롱도 뭐 10%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국난 시대에는 뭐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세계 모든 것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또 하나 히든 카드를 던집니다. 뭐라고? 내가 시진핑하고 회담 한번 해볼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과의 회담 이슈도 이제 바이든의 입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한번 보자, 그런 관점으로 좀 꼬리를 당겨줬었는데, 그 외 주변 변수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최근에 달러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고맙게도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XY가 106.3, 지금 한 3, 4일 됐어요. 그러니까 108 정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달러가 약하다는 거는, 달러가 강하면 시장에서 강력하게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가는 거고요. 달러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란 말은, 일단 달러 약세니까 휙 보게 되면 미국 기술주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겠죠. 그렇게 볼 수 같고, 뭐 유로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유로화도 크게 움직인 건 없습니다. 1.02달러 정도고요. 엔화도 마찬가지고, 파운드 마찬가지인데, 국채 시장에서 이제 설검설검 올라올 때가 됐죠. 당연히 올라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 금리는 어쨌든 요즘에는 최근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서비스 PMI가 47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7도 깼었어요, 10년물이. 근데 이제 다시 어제 보면, 각 만기별로 보면 4.8 또는 5.1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내일 모레 금리 올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자꾸 눈에 밟히죠. 바로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입니다.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3.01, 2.80.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금리가 역전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길어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경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사실 목요일 날 새벽에 날 새지 말라 그러거든요. 날 새지 마세요. 날도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날 새벽 3시에 뭐 FOMC 회의 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7시에 요거 보시면 돼요. 8.15 모니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그때 아마 잠깐 목요일이면 제가 중요한 날 또 제가 안 나와도 또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시간에 저는 그 미국 금리도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국채 금리의 변화를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변화가 좋은 변화냐 하면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좁히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 2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실 때도 이 마이너스가 계속 좁혀지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연준 그 발표 당일날보다 사실은 그날의 움직임은 상관없고 그 하루 지나서 그 네. 다음 날이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게 막판 거의 장 마치 미국 증시가 우리 시각 미국 지금 서머타임이잖아요. 서머타임 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시 장이 마감하게 되면 보통 3시 정도에 이제 2시 전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기자회견이 있다 보니까 막판 1시간은 약간 정신을 못 차려요. 말씀하셨다시피 훅 올려놨다가 파월 의장이 조금 뭐 괜찮은데 인플레이션 피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올려놨다가 또 다음날 뭐 이렇게 후가 나는데 근데 이게 참 이번 주는 재미난 게 그 다음날이 2가지 이벤트가 또 겹쳐요. 하나가 애플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금요일날 뭐가 있냐면은 PC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 PC 물가지수가 사실은 연준이 그러니까 일정이 좀 안 맞죠. PC가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금리 발표하고 PC 물가지수. 근데 PC 물가지수는 또 8월 달에 뭐죠?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 물가지수를 가지고 9월 달로 넘어가는 건데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마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8월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는 상태지만은 8월 중하순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연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파월 의장이든 ECB의 라가르드 총리든 이렇게 계속해서 글로벌 이 긴축에 대한 이슈가 많이 논의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8월은 금리라는 이벤트는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러한 이벤트 없는 상황에서도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대형 이벤트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발표하고 그 다음날 움직임이 좀 랜덤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겠는데 일단 워낙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75에 많이 좀 꽂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75bp를 인상하게 되면 일단 이벤트 해소를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네. 뭔가 흐름이 좀 재밌는 게 네. 월가에서는 그래 이번에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근데 내년이 되면은 연준은 다시 금리 인하할 거야. 이거에 대한 베팅 월가 투자자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좀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론자 관점에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면 뭐 늦어도 24년 상반기 정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만약에 시장에도 프레스를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인식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도 보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의 조치가 다시 돈을 푸는 거니까 말씀하듯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임렉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실물 경기에 들어가는데 뭐 조금 다릅니다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연준의 스케줄대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략 연말 금리는 3.5%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연준은 항상 3, 6, 9, 12월에 중립금리를 발표하고 있는데 연준의 중립금리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림 관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75 올리고 뭐 다음 9월달 회의에서 한 50 정도 인상을 하고 그거로 이제 남아있는 9월달, 11월달과 12월달에 뭐 25bp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이제 동결몬드로 가고 그리고 나서 놀랄 것 같죠. 놀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장밋빛 전망으로 볼 때는 내년 정도 하반기에는 슬슬 인하 카드가 안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빨라서는 좋을 것 없고 일단은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에 뭐 최소 6개월 이상의 동결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빠르게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중순쯤. 내년 6월요? 내년 6월. 진짜 좋은 거죠. 돈 푼다니까.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 그때 오히려 진짜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신문 기사. 네. 네. 자, 근데 일단 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오늘이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996만 주. 내일인가요? 네, 27일. 그 이제 4조 원대란 말이에요. 이 네. 매물이 쏟아지는 게 결국 2,400대를 무너뜨리는 또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늘고 있어요. 오늘서부터 이제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죠? 미리 내일을 대응한? 네, 어제도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공매도는 안 되고요. 권리 공매도는 안 되는 부분이고 보통 유무상정자 권리 공매도가 되는데 어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상장되는 물량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996만 주니까 이거 이제 4조 원 이야기니 곱하기 40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2억 주 중에서 2억 3천만 주 2억 3천만 주 대비해서 요 기관들 갖고 있는 996만 주 그리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1억 9천만 주 이건 안 나오죠.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기관들이 공모 당시에 받았던 6개월 보유 예수 물량에 대한 물량인데 이 숫자만 넣고 보면 뭐 이게 다 나오면 점하한까죠. 근데 실제로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들이 이제 공모를 할 때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래서 이제 요걸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공모할 땐 기관들은 물량을 받을 때 봅십시오. 이건 뭐 미확약 물량이 5.4%밖에 배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우리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저는 개선돼야 된다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 국내 기관들의 미확약 비중 5.4%밖에 되질 않고 외국인은 73%를 풀어줍니까? 그럼 이건 이제 우리 기관들이 이건 사실 이제 2,370만 주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난 1월 27일 날 공모 당시 기관 배정 물량 전체 합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나눠놨는데 그래서 이제 상장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는 자금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 락업 없이 바로 팔 수 있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고 기관들은 야 우리 편이니까 웬만하면은 전체 물량이 70%는 오히려 6개월 있다 팔어 이렇게 이제 조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 봅니다. 예, 그건 어쨌든 나중에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공모할 때도 조금 너무 외국인 눈치 안 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들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애꿎은 일반 공모 주주분들은 그냥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얻어맞는 거거든요. 이건 한번 좀 고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이 알겠습니다만은 주주의 입장도 고려돼야 된다 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6개월 상장 물량 요겁니다. 요게 이제 996만 주예요. 근데 요 중에서 외국인들은 236만 주 팔 수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전체 1,280만 주 중에서 1월 27일 날 930만 주는 상장이 됐고 중간에 안에서 판 것도 있고 안 판 것도 있고 이번에는 신규로 매도가 가능한 물량은 236만 주. 기관들은 이제 총 구간마다 조금 다른데 펀드가 갖고 있는 건 378만. 요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확률이 거의 높고요. 이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에 딱 맞춰놨어요. 해지관에서는 손은 안 대거나 오히려 펀드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가지고 뭐 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8월 10일 MSCI 분기 리뷰 상향 조정이 있고 하나가 12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투자 중개업자는 뭐 증권사 인수단 쪽 같으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고 13만 주 정도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땡땡땡땡 고유. 이게 뭐지? 예, 이게 바로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계정으로 사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거예요. 제 거예요. 우리 일반 투자분들이 펀드 가입하지 않습니까? 뭐 IRP도 가입하시고 정권사에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땡땡 펀드 가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펀드 장국들은 거의 대부분이 코스피 비행 따라가는데 고유 계정들은 자기들이 정권사들이 또는 자문사들이 또는 공모주 전용 자문사들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넣어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MSCI도 상관이 없고요. 뭐 코스피 200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다 나올까 안 나올까는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자문사도 전화를 좀 하고 아는 쪽으로 운용사 비법 쪽도 뭐 국내 거의 탑5 안에 매니저님들하고 어저께까지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은 반반이에요. 야 이거는 안 나온다 그러고 이쪽은 팔겠다는 물량도 되게 많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343만 주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거 하나 보시면 되죠. 이 첫날에 외국인이 937만 주 팔 수 있었잖아요. 얼마 나왔냐면 그때 3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 네, 나왔네. 이때는 이제 50만 원대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가장 이제 볼 생각된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한 300만 주에 대한 부담인데 이게 예측은 안 돼요. 예측은 안 되지만 어제 주가 올랐다고 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보기도 조금 뭐하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열려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만으로 야 이거 물량 부담 없다고 보기도 뭐하고 또 그러다 이 물량이 많다는 이슈만으로 무조건 팔아야 되기도 뭐하고 사실 오늘 저는 답은 못 내렸어요. 저게 그 뭐지? 연기금이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기관들도 그렇지만 그 이거 편입하느라 그죠? 비중 채우느라 뭐 다른 거 팔아가지고 이거 채우느라 수급을 네, 완전 수급 꼬이게 블랙홀이 만들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었고 지금도 어제 그제 연기금들 매수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 계정보다는 펀드 계정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보면 어제 투자자별 동향에 LG에너지솔루션 연기금 잡혀 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유동 비율 상향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동 비율에 대한 이슈 자체는 거의 패시브 애들이 다 맞춰갈 거니까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볼 수 있는데 또 빼먹었네요. 기타법 일반 법인들. 그러니까 이 물량 대부분 제가 딱 계산해 봤는데 최소 90에서 100만 주 전후는 그냥 가차없이 때릴 수도 있습니다. 좀 나쁘게 보게 되면. 근데 그래서 한번 물론 또 거꾸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혹시나 LG에너지솔루션이 수급 이슈 때문에 약하다면 반대로 다른 종목이 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수급 이슈 때문에 강하다면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치. 이미 다 이게 짜놨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어떻게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피만이 아니죠. 코스닥까지 포함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내일 흐름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방산주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 비중이 1%에서 2%대로 올라가고 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형편은 없죠. 그만큼 한국의 방산이 형편없단 말이 제가 너무 초반에 찬물을 끼얹어서 좀 그러긴 한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점유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물론 대부분이 방산과 미국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근데 네. 뭐 전차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세계 최초 이런 거는 또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1%에서 2%면 아이고 그거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더블이지. 근데 소름. 그렇지. 정확하십니다. 비율에서 따지면 더블 성장인데. 야, 내가 이래서 파리를 좋아하는 거다. 맞습니다. 절대치는 아이고 이건 뭐야. 뭐 이스라엘 무기 뭐 미국 무기 안 되는 그게 아니. 그게보다 비중 자체가 1에서 2%로 상향 중이란 말은 뭐냐면 한국의 방산 수주가 더블로 지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뭐 사실 이제 새로 그런 말로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주말에 나왔던 폴란드 쪽 뭐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카이는 아직까지 물론 카이도 고동훈련기 관련 KF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을 길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방산주들이 계속 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한국과 또 폴란드와의 방산 관련 MOU도 체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K9 자주포 폴란드 추가 수주 시 때문에 뭐 현대 로템의 실적도 뭐 주가도 올라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기업마다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현대 로템금이나 이런 요건 넥슨도 마찬가지고 로템이 보면 지금 3조 500억 매출의 연간 추정치입니다. 뭐 1,600억 정도, 1,000억 정도고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뭐 2조 원대 매출에 방산이 잘 보면 뭐 하나 보이시죠? 네. 마진율은 되게 작아요. 2조 하는데 2,000억이 안 되잖아요. 마진율은 작은 겁니다, 원래. 2,000억이 되면 10%인데 10%면은 안 되는 거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한 3, 4%대 마진으로 하는데도 꽤 되잖아요, 영업이.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10% 미만은 마진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통업종들이 좀 작은 거지. 제조업이 제 생각은 제조업이 10% 마진 안 되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그렇지. 거죠. 하긴 제조업은 또 다르죠. 네.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이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수주 사업도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마진율 10%는 안 나와요. 웬만하면 그 원가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또 방산을 수주할 때 항상 좀 나왔던 거 그 뭐지?
론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업이익은 잡히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치는 전가한다는 건데요. 방산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다 보니까 투자가분들이 뭐 사실 이런 또 이슈 나왔을 때 성급하게 사게 되면 물립니다. 근데 가만 제가 방산주는 자주 거론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왜 준비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방산주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5%요. 뭐 롯데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연간으로 좀 꾸준하게 눌릴 때마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또 카이도 그렇고 넥스원도 그렇고 로템도 그렇고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발 이슈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로 조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얼지 프리든 가디언 훈련 시작했죠. 네. 예, 그쵸. UFG라고 이야기합니까? 약간 지금 다시 한번 은근슬쩍 보통 8월 달 말 9월 전후에 북한의 어떤 돌발 행동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 일각에서는 꼭 요거 폴란드발 수주 아니다 하더라도 또 북한 관련해서 방산 관련주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도 좀 보라는 시간도 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주식하면서 되게 엉뚱한 생각인데 엉뚱하다기보다는 느낌 아닌 느낌적인 거거든요. 북한의 뭐 7차 핵실험이래 아니면 미사일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약간 고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최근에 보면 큰 주식들 말고 좀 작은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퍼스텍이라든지 뭐 한일 단조라든지 좀 작은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북한 관련 이슈로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까지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는 네. 방산주를 좀 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그 관계가 좋을 때 방산주를 산. 관계가 좋을 때 북한하고 한국하고 우리 조용할 때 방산주를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방산주가 좀 떨어지니까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끄럽고 막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 방산주를 팔고 그다음에 대북주 경협주를 사고 경협주를 사고 이게 이제까지 공식 아니었나요? 그럼 이게 아직도 먹히나요?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20대 정보가 돼가지고 아마 경협주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패턴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꾸 그 뭐라 그럴까 코로나 이후에 네. 많은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것도 있고 항상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뭔가 공식이 좀 왜냐면 색깔이 다르십니다. 그래요? 다르니까. 예전 정부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이번 그런 건 정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주, 엔터주, 하이브 네. 키워드를 뽑으셨는데 어제 하이브 때문에 사실 이걸 뽑았어요. 저는 뭐 사실 엔터주를 그렇게 보통 JYP나 SM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워낙 지금 뜨겁습니다. 뉴진스 이 친구들이 5명의 여성 아이돌이죠. 다 20대 이하가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시장에서 이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같이 체크하는 관점에서 위키피디아라 그럽니까? 좀 봤는데 어도어의 이 민희진 대표죠. 아마 많이 나올 건데 어도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쳐봤더니 아주 좋은 말이 들어요. 원도어 원룸인가 그렇습니다. 어룸. 불확실한데?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 올도어. 맞아. 이거 봐, 불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맞아. 딱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좋아. 역시 좋으세요. 제가 이게 영어가 원래 약자 좀 그러거든요. 올도어 원룸입니다. 올도어 원룸. 이 올도어 원룸이 뭘까 했더니 모든 문은 하나의 방으로 통한다. 그런 CI를 갖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진스가 이제 8월 다음 주 1일입니다. 1일 날이 이제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꼭 하이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유통사가 YG 플러스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빠르신 분들은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YG 플러스도 보시겠군요. 그러니까 레이블은 하이브 거고 하이브의 이제 어도의 민 대표가 탄생시킨 똑같은 거죠. BTS가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방탄소년단, BTS 이런 것처럼 같은 그림인데 워낙 이제 BTS 입장에서 하이브 입장에서도 르세라핌의 어떤 데뷔를 했습니다만 일부 물론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뉴진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과연 또 하이브의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을지 좀 관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쇼크보다 많이 좀 가미가 됐고요. 근데 엔터주들의 흐름 자체가 이건 하이브 마랑이 나쁘지 않은 게 블랙핑크가 8월 달에 컴백하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다시 완전체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언제적 불핑이야, 언제적
트와이스나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민희진 대표가 언제적 소녀시대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약간 여성 걸그룹 쪽으로 다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연하게 엔터주에 대한 시각과 기대감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뭐 JYP, SM, YG 또는 뭐 하이버 이런 기업들 좀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K-팝 ETF도 이제 곧 나오겠죠? 네, 그런 그렇죠. 것과 맞물려 가지고, 네, 하여튼 하이브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데, 네, 어제 하여튼 우리 12시장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엔터와 관련해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